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분위기 좋네요.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S&P 500 지수는 4,300선 넘어섰고요. 네. 이게 보니까 지난해 4월 이후에 최고치인 거고 맞습니다. 경신을 한 것이고 나스닥 지수도 1.53% 상승했는데 일단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중심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로 오른 상태고요. 네네.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이제 기술주 중심이죠. 이제 기술주 중심이라 본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 이런 것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도 이제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고요. 다우지수는 이제 우량주 중심입니다. 올해 4월 이후에 또 최고치로 올라섰는데 예. 이 3대 지수 다 이제는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경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연착륙할 거다. 그러니까 경착륙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착륙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침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너무 심하지 않을 거다 네. 이런 반응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우호적으로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준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막바지다. 뭐 지금은 뭐 혼조세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항상 이제 주식시장에 선반영되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금리 인상 얘기하셨는데 시장이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올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6월에는 잠시 인상 중단될 거다 기대감을 키우고는 있습니다. 아마 네. 이번에 스킵하고 7월이나 그 이후에도 올릴 수도 있다는 예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러면서도 연준에서 계속 매파적 기조가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 안 된다. 앞으로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사실 뭐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FOMC 첫날 미국의 CPI 발표되잖아요. 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CPI 지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네.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지난해 6월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9.1% 나왔거든요. 예. 그 당시에 깜짝 놀랐었죠,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최고치 찍다가 점점 이제는 하향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4.9%. 그래서 요번에 5월 같은 경우는 4%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만약에 뭐 예상보다 낮게라든지 아니면 예상과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식에 아니면 금융시장에는 좀 순풍이 불겠죠. 항상 컨센서스대로만 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상을 깨고 CPI 지수가 높게 나왔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6월에 이제 금리가 동결이 아니라 이제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쳐지고 있고 두 번째 변수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제 목소리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동결이에요. 지금 이제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시장의 참가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예. 6월엔 동결하고 이게 한 70% 확률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한 7월에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FOMC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지켜보셔야 되겠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사실 시장의 예상대로 갈 것 같지만 이제 점도표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앞으로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금리 상단을 보고 전망하는지에 있는지, 대한 거. 네, 이 점도표를 보면은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장기적인 금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점도표도 같이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의 전망은 좀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가 지금 S&P 500 지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에 연말에 봤을 때 한 4,500선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 CPI 지수와 FOMC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를 좀 같이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분위기를 저희가 보면 안 좋게 예상 나오면 네. 의외로 좋은 경우 있고 또 낙관하면 또 이게 또 뭔가 뒤통수를 맞는 듯한 결과가 나올 맞습니다. 때가 있어서 CPI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주시를 해야겠고요. 금리 동결, 6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 FOMC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이제 국내 은행권 네. 대출 금리는 당분간 또 오름세 이어갈 거라는 전망 나오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금방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미국의 이제 뉴욕의 증시라든지 아니면 CPI 지수라든지 뭐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까 예. 이런 것들 이제 시청자들 분들이 봤을 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러실 텐데
금방 이제는 우리가 얘기할 이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랑 이제는 맞닿아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금리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금리는요,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고정금리라든지 변동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달 전으로 좀 뒤돌아가 볼게요. 일단 5월 15일 기준으로 고정형입니다. 혼합형이죠. 이 금리 상단이 5.48%였습니다. 근데 지금 딱 한 달 뒤에 6월 10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5.73%거든요. 상단이 소폭 올랐어요. 올라. 예, 그동안 금리가 뭐 떨어지네.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체감하세요.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네? 라고 보셨는데 다시 한번 이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혼합형만 그러느냐? 변동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단이 5.92%였어요. 근데 네. 지금 6%가 넘어섰습니다. 넘었어요? 6.11%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주담대 대출이 금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 이유가 이제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 피벗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연초만 하더라도요. 야, 이번 연도에 2023년도에 피벗이 일어날 거야. 한마디로 연내 금리 인하가 한번 단행될 거야라고 이제는 전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라든지 미국의 이제 고용 상황을 본다 그러면 야, 이거는 연내 금리 인하 한마디로 피벗은 좀 힘들겠구나라는 것이 그 기대 심리가 딱 꺾여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제 그동안 그런 상황에서 국채랑 은행채가 고평가 받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국채 금리가 좀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주, 캐나다가 이제는 금리를 깜짝 인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제는 분위기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끝나가는 분위기다 예. 했는데 막상 각국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봤을 때는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가고 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그 금리의 격차가 나왔지만은 한미의 금리 격차가 지금 1.7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한 번 더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랑 갭 차이가 2%까지 벌어진다 그러면 2%포인트 정도 벌어진다고 본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대한 자본이 이제 나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다시 한번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마 주담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의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5에서는 이제 거의 이걸 이제 막바지로 봐야 된다라는 네. 그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FOMC 같은 경우도 CPI 봐야겠습니다만 만약 한 번 더 올리게 된다 그러면 네. 2%까지 차이 났을 때는 우리도 한 번 더 올릴 수도 충분하죠.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충분하죠.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 만약에 물론 6월 달엔 동결이겠지만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아마 우리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는 환율 때문에라도 지금 뭐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고 안정이 돼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환율에 대한 문제가 크나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요동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시스템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환율 때문이라도 아마 금리를 우리나라도 단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은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일단은 금리가 인상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가 아니면은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은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계속적으로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좀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뉴스로도 보도해드렸는데 역전세 이슈는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또 짚어보기도 했었고요. 집주인들이 이제 이거 돈을 내줘야 되는데 전세금이 내려갔기 때문에 차익을 내줘야 돼서 그래서 이제 받는 그 대출 규모가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규모가 얼마만큼 는 겁니까?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요,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반환금,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나오는 대출이죠. 이 총량이 4조 한 6천억 원 정도. 이게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거든요. 한 해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게 4조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4대 은행과 주요 은행과 그다음에 이렇게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왔던 자금 합친 자금이에요. 그럼 일단 4대 은행에서 어느 정도 대출이 됐냐면 이게 한 2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봤을 때 그때도 2조 6천억 원 정도 되고 올해도 한 2조 6천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대출받았던 것이. 근데 그러면 작년과 비슷하잖아 그랬을 텐데 그 사이에 상품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그건 뭐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인들이 이제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세 가지 목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주택을 신규로 사시는 분들에게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었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들이 일단은 반환 목적으로 전세 보증을 돌려주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익이 있을 경우에. 네, 그래서 이 목적으로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수요가 좀 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특례보금자리 또 인기가 많았던 게 지금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DSR 규제를 받지가 않죠.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특례보금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 아까 말했던 특례보금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2조 원 정도.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반환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받았던 금액이 여기서 한 2조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다 그러면 이것도 비교를 하시면은 작년에 이제 보금자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기 전에 일반적인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이게 동일한 기간에는 8천억 원 정도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8천억 원 대출을 받았던 것이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면서 이게 2조 원으로 됐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정말로 이 반환 목적으로 이 특례 보금자리를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역전세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를 반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내가 당연히 돌려줘야 되거든요. 2년 전에는 전세 가격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럼 그만큼 갭 차이를 임대인들이 어디서 뭐 본인이 대출을 받던 어디서 끌어오던 간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는 받기 위해서 뭐 반환용 대출을 좀 지금 많이 받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반증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또 본다 그러면 일단은 올해 들어서 이제 대출 규제를 좀 완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가계 대출이 크게 좀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그래프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대출을 좀 완화해줬던 부분이 피부로도 많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됐고 그 안에 본다 그러면 임대인들이 이제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 현황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부도 이제 애를 쓰고는 있죠. DSR 같은 거,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는 네.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역전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이거 뭐 이런 매매 시장이 되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세값 회복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정부는요, 이제 DSR 규제가 특례보금자리로 인기가 많았던 게 DSR 규제가 이제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는 이 반환용 목적에 있는 대출을 여기에도 이제 DSR 규제를 이제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반도.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에 뭐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있다는 걸 들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반환해줄 수 있는 뭐 대출을 받아서 반환을 해주겠죠. 그럼 대출 총량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값을 떠받칠 수 있는 이제 부작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출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의 회복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전 전세 가격의 정상화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너무 많이 오른 가격
오른 상태거든요. 지금이 뭐 많이 올라서 많이 낮아져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언론에서 저는 오히려 이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너무 많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정부가 DSR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세 가격 떠받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매매 가격도 다시 한번 떠받치게 돼서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글쎄요 가계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고민의 흔적은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반환 목적으로 대출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임대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에 사시는 전세, 임차인 분들도 사실 내 돈을 못 돌려받다 보니까 임차인분들도 고통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고육직책으로 정부가 DSR 규제를 뭐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부작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정책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미국이 이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그 반입 조치가 있는데 이걸 또 연장할 거란 소식이 들려와서 네. 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오는 10월 이후에도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하는 가능해지는 건데 네. 일단은 두 기업 입장에서는 좀 한숨 돌린 거네요. 그죠. 한숨을 돌렸죠. 사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지금 이 소식이 사실 전해진 게 뭐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일단 상무부에 이제는 계시는 이제 차관이 반도체 협회랑 만나면서 이거 유해 조치에 대해서 연장할 거다 이런 목소리를 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상황이 만약에 실제 그대로 유해 조치가 연장이 된다 그러면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방 나온 것처럼 당분간 연장될 것이다 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디커플링은 무리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분위기인데 그게 뭐냐면 아예 중국과의 공급망 배제에서 빼버리는 것은 공급망 배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상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연인 사이를 본다 그러면 완전히 반지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무리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는 디리스킹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는 끼고 있대. 우리가 연인끼리 그러잖아요. 야 이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암묵적인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이런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은 10월에 유예 조치가 이제 종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연장한다 그러면 훨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올해 있겠습니다.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사실로 된다 그러면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말 그대로 장기적인 기준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 이번에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예. 지금 분위기는 확실히 좀 과거와 좀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 읽기 권영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